지금부터는 무지하게 돌리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득세가 여러분 재우는데 되게 왔다거든요. 그죠? 그래서 불면증의 소득세라는 그 속담에서 불면증의 소득세. 네, 농담만 진단 농담만 진단 아닙니다. 진짜 이게 좀 꽤. 자, 보시면 일단 소득세 배점 설명할게요. 자, 일단 이론이요. 소득세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해볼 때 나중에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운 거 더럽게 많거든요. 그리고 좀 범위도 넓어요. 그 중에 두 문제 나옵니다. 진짜 효율성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소득세 이론을 어떻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소득세 기출문제를 나눠드릴 거예요. 분류별로요.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알죠? 다 하셨다가는 여러분들 머리 그 하드디스크가 그 빨간색이 떠요. 어때 아시죠? 여러분들 용량 우리 화면 빨간색 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주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외우시고. 그다음에 왜 때문에 그래요? 소득세가 여기 뭐 두세 문제 나오고 되어 있지만 실기에서 두 문제 출제해요. 세 문제 내죠? 한 번이세요, 한 번. 알죠? 두 문제 출제하고요. 15점 배점, 15점 배점.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부속서류 그 많은 것 중에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좀 짜증나요. 근데 소득세는 다행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그 범위가 실기가 총 3개거든요. 3개. 예, 이 중에서 2개가 출제가 돼요. 2개가. 외울 건 많지만 그래도 효율성은 있어요. 외우는 것만큼 뽑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어떻게 되냐면 그 연말정산이 무조건 출제가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정산 무조건 출제하고 10점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10점인데 9점으로 될 때가 있어요. 나머지 다른 애가 쉬우면, 다른 애가 어려우면 나머지는 5점짜리로 낼 수도 있고 6점짜리로 낼 수도 있고요. 나머지가 뭔지 나중에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연말정산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값을 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외울 게 너무 많다라는 게 좀 애로사항이긴 하지만 분명히 소득세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수법이에요. 제일. 알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멘탈이 많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일상생활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건 소득세다라고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배점이 총 19점은 고점이에요. 고점. 그래서 외우는 것만큼 값을 하고요. 근데 가끔씩 질문하요 선생님 소득세는 외우는 것 빼고는 답이 없나요? 다른 방법 없어요? 소득세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남기하세요. 네. 어떤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저 말고 다른 소득세 잘하는 방법 있나요? 연기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시험에 꼭 그 실기에서 이거는 무조건 외우세요, 막 금액도 외우세요 라고 하는 거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알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다 있다 봅니다. 표예요. 계속 나와요. 쏟아져요. 해볼게요. 자, 소득세의 특징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처음 배우시는 파트니까 소득세의 특징은 이론에서 잘 나와요. 실기에서는 어디서 잘 나오는지 설명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 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득이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법인세라고 하고요. 개인이 벌어들인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건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인들은 너무 많죠. 개인들은 우리나라에 너무 많고 법인보다 훨씬 많죠. 많고요. 많고 감정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조세에 대한 저항이 심해요. 감정이 있다. 맞죠? 저항도 심하고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서 입장에서도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세에서는 주로 자주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것만 부과를 하겠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죠? 소득 원천설이라고 했어요. 계속 반복적인 소득. 시험에는 뭐 계속 반복적이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줄 때도 있지만 이거 우리가 경상적이라고 경상적. 정상적인 늘상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소득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과세 안 해요. 원칙적으로.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를 하는 게 입장이니까요. 그럼 그러한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세법에 열거를 하나하나씩 다 해줘야 돼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 어떤 주의를 쓴다라고 하면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한다라고 부릅니다. 즉 계속 반복적인 소득을 법에 열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외우시고 열거주의. 자, 그리고 소득 원천성은 또 뭐냐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정말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평일에 일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소득은 벌어들이시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 사장님이나 아니면 음식점 사장님이셔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저금하셨을 때 배당이란다. 은행에 저금하셨을 때 이자 받는 건 이자소득이라고요. 그래서 저 소득의 종류가 개인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소득의 원천별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소득 원천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있죠.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모르실 분은 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자 소득은 은행한테 받는 거고요. 배당 소득은 우리가 회사한테 받는 거죠. 맞죠? 우리가 이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건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금융소득이다라고 불러요. 이 두 개 합쳐서 금융소득, 금융회사한테 받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얘를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금융소득이요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뭐 ETF 되게 뭐 다양한 금융상품이 되게 쏟아져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신종 금융상품이 나올 때마다 소득세 법전을 쓰시는 분들 법에 하나씩 나열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분이라고 하면 빡쳐요, 안 빡쳐요? 빡치죠. 만들 때마다 여러분 계속 법에 열거해야 돼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만들지 마 죽여버린다. 협박을 해도 자본주의세 협박하면 잘리죠 바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신종 금융상품을 세금을 부과해야 되니까요. 세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것이더라도 이자 배당 성격이기만 하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해요. 그걸 우리가 포괄주의라고. 유형별을 빼도 돼요. 포괄주의. 그러니까 법에 열거된 것 이외에도 다른 것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 포괄주의 방식이다라고 불러요. 아주 좀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개인 단위 과세제도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그 남편이나 아내를 뭐라고 하냐면 배우자라고 하죠. 배우자. 그죠? 근데 우리가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세금을 부과해요. 그 말은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고 배우자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는 한 몸이다라고 돼 있지만 거짓말이죠. 그죠? 여기 왜냐면 개인 단위니까 배우자랑 나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개인. 그래서 소득세도 각각 냅니다. 나랑 배우자의 소득을 합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니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요게 원칙. 예외는 곧 요 누진세율이라는 걸 하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누진세율 해보겠습니다. 누진세율. 자, 누진세율은 뭐냐면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좀 특이한 게 무조건 10%죠. 소득이 많든 소득이 적든 소비한 것만 다 10%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세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야 돼.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누진세율 방식이다라고 해요. 소득 구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 구간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200만 원까지는 6%고 1년에 소득이 1,200만 원까지는 6%고요. 근데 10억을 넘어가면 45%를 뚜렷해요. 45% 맞는 게 좋죠, 여러분들. 맞고 싶어. 45% 뚜렷 맞고 싶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세금 많이 이긴 하지만 시험 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의해서 야, 너 몇 %로 냈니 했는데 45% 이렇게 하면
눈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눈 얼어봐야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언니죠. 그죠? 나이가 어려도 언니. 그죠? 오빠. 오빠. 그런 사람. 자본주의사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농담 반, 진담 반. 그래서 세법을 배우는 이유는 가려야 될 사람하고 친해져야 될 사람을 가르쳐. 농담이야. 그렇죠? 그러구나. 물론 진담도 솔직히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누진세율이고 우리가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은 소득 구간이 올라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누진세율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세금을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보세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A가 본인이고요. 본인은 항상 납니다. 알죠? A가 본인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배우자예요. 배우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 경우 1은요, A와 B가 각각 5천만 원씩 소득이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 2. 어디다 적어야 돼? 경우 2. A만 1억의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우리 경우 1하고 경우 1은 다 세금 내는 게 같을까요? 누진세율에서는 달라요. 오른쪽 경우 2가 세금을 더 훨씬 많이 냅니다. 누진세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5천만 원까지를 20%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1억을 30%라고 해볼게요. 되셨어요? 곱하시기만 해도 이렇죠. 우리가 0.5억에 20%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2 하니까 여러분들 두 명이니까 2,000만 원만 내면 되죠. 여기는 30%이기 때문에 혼자 1억 벌면은 30%니까 3천만 원 내야 돼. 세금이 1,000만 원 더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 혼자 1억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개인 단위 과세되니까 나랑 배우자가 각각 여러분들 벌어들이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짱구를 올리는 사람이 있다. 짱구. 머리를 써요. 뭐냐면 여기. 뭐냐면 공동사업 보이시나요? 공동사업. 여기에 공동사업. 그러니까 나랑 배우자랑 같이 사업을 안 해요. 또는 하긴 해. 근데 혹시라도 예를 들면 나 혼자서요. 나 혼자서 사업을 하고 1억 벌어요. 그럼 1억에 30%니까 방금 했던 사례에서는 3천만 원 세금 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세금을 좀 많이 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요. 뭔 소리야? 어디 지금 무서우신 것 같은데 지금? 까마귀인 줄 알았어. 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배우자랑 나랑 같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 50%, 배우자 50% 이렇게 지분을 허위로 정하는 거예요. 실제 지분 나 100% 혼자, 배우자 놀아. 그렇죠? 그럼 각각이 나 5천만 원, 배우자 5천만 원 이렇게 분배받을 거 아니에요. 1억 벌더라도. 이해되세요? 그럼 나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고 배우자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니까 세금이 아까처럼 2천만 원만 내면 되겠죠. 이렇게 짱구를 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뭐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공동사업의 지분율을 허위로 정하잖아요. 허위로 정하면 배우자의 소득을 내 소득 합쳐버려요. 그래서 그냥 1억 전체에 대해서 직접 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조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떼어버립니다. 배우자 소득을 먼저요. 자, 그 다음에 은능과세 할게요. 은능과세.
응이 뭐냐면 뭐에 따라서를 응자라고 하는 응자.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과세한다 그 뜻입니다. 소득이 능력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있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신고납세 제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자동차세랑 재산세 같은 거는 고지서가 날아와요. 내가 신고해서 내는 게 아니라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고지납부세액이라고 해요. 고지납부세.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하는 거. 근데 우리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나 다 신고로 세금을 내요. 잘 신고하면 그 다음부터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고 납세제도라고 하고요.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냐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2022년도에 벌어들이시면 2023년도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심하실 게 과세 표준이 없다라는 건 내가 비용까지 다 뺐더니 뭐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는 적자래요, 결손금. 적자여도 신고는 해야 돼요.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들. 왜냐면 결손금이 있는 건 나밖에 몰라요. 세무서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신고는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실기에서 일미담에 말할 거. 인세.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세는 그 법정서에 찍는 인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인세가 아니라 인간을 고려한 세금이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 그리고 여기 가로는 인세라고 돼 있고 아래는 인적 공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인간을 고려해서 빼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 실기에서 연말정산하고 엄청난 관련성이 있어요. 해볼게 무슨 말인지. 자, 저 혼자서 4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뭘 살까? 맞죠? 뭘 살까? 물론 월세도 내야 되지만 뭘 살까? 뭐 하지 이번에? 맞죠? 자, 근데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이제 배우 결혼해서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2명 있대요. 400만 원 벌었습니다. 똑같이 눈물이 앞을 가리죠, 여러분들. 받자마자 그 학원비 얼마? 그죠? 생활비는 얼마나 나갈까?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쵸? 그러면 똑같이 400만 원 벌어들였다고 세금을 똑같이 내라고 하면 눈물이 더 앞을 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우리가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벌어들인다라고 하더라도.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빼주는 건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양가족이 뭘까요? 내가 부양을 해야 돼요? 내가 부양을 당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부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소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분은 못 빼요. 내가. 왜냐면 내가 부양을 당해야 되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됐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연말정산 내가 부양할 가족을 빼줘요. 그렇죠? 부양을 안 하는 가족은 안 빼줘. 부양 안 한다라는 건 소득 많으신 분들 얘기하고 굳이 부양할 필요 없는. 많이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슬슬 오시죠, 그분이? 맞아요, 슬슬 오실 거예요. 슬슬 오실 건데 해야죠, 뭐. 자, 이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 실기하고 관련성 엄청나게 깊어요. 여기는 달달달달 외우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해보죠. 해볼게요.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소득세 특징. 자, 우리가 여러분들 소득세는요, 소득이 아까 개인의 소득이 원천별로 과세한다라고 했었죠. 개인의 소득은 총 8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거는 뭐 외우셔야 되는 걸 당연히 추천드려요. 자, 일단 이자 소득은 뭔지 아실 거고, 배당 소득도 뭔지 아실 겁니다. 사업 소득도 뭔지 아실 거고, 근로 소득도 뭔지 아실 거고, 연금 소득도 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기타는 뭐야? 기타 소득은요, 아까 원래 일시적인 소득은 과세 안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소득인데 정부에서 부과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로또도 세금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소득을 예외적으로 과세할 때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앞자 따서 외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2배사 근연기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2배사 근연기. 귀찮으니까. 이 순서대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왜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는지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른 문제에서 의미가 있어서. 이 6가지 소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합소득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는 이 6가지 소득 합친 거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드시겠어요? 종합소득. 이게 종합소득이라 그러면 이 6가지는 1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애들이라서 그래요.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애들.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개인 단위 과세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죠. 되세요? 그럼 반대를 얘기하면 개인 단위 과세제도니까 개인이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세금을 내야 돼요. 한 개인이 낮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해볼까? 녹화 중이니까 나중에 보셔야 되니까 여기 할게요. 뭐냐면 내가 이제 A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여기 본인. 이 본인인데 내가 이제 낮에 있죠. 낮에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5천만 원 번대요. 되세요?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내가 이제 어디 뭐 한다고 할까? 밤에는 대리운전 뛴대요. 보험 설계사 분들 밤에도 하시나? 밤에도 하시나? 그분들 되게 좋으시지 않나요? 기억 안 나네. 아무튼 밤에는 대리운전이니까 대리운전 여러분들 사업소득입니다. 누구한테 속하지 않아요. 이렇게 법니다. 아셨죠? 그럼 개인이 지금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죠? 그럼 개인 단위 과세제도라는 건 합친 것에 여러분 누진세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요 2개를 합친 1억에다가 누진세율로 과세를 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6가지의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때리는 걸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해서 합쳐서 5월달에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뭐로 신고하냐면 왜 합치면 누진세율로 정확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이걸 합산하는 걸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세금을 내냐면 얘는 2번이고요. 1번은 뭐냐? 이렇게 세금 내요. 1번은 어디 갔어? 왜 이러지? 실제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세금을 내냐면요. 자, 내가 낮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여러분들 근로소득 받으실 때마다 원천징수 당하시죠.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낮에 근로소득이 있었을 때 여기 원천징수라고 할게요. 여기에 원천징수를 돼서 세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가 돼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내가 해당 소득을 받을 때마다 죄송해요. 위에 됐었는데 원천징수가 됩니다. 실제로. 근데 원천징수가 되지만 그 원천징수는 그 소득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원천징수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근데 정확한 소득은 지금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니 다시 합쳐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각각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랑 합쳐서 누진세로 세금 내는 거랑 합쳐서 내는 게 훨씬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5월 달에 합쳐서 누진세율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문제가 있죠.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이미 세금을 냈어요. 각각에 대해서 원천징수로. 맞죠? 그럼 이 원천징수가 된 것은 기납부세, 미리 납부했던 세액으로 빼준 나머지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있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안 끝나요. 원천징수는 미리 세금을 낸 걸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분리과세. 여기 분리과세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분리과세 제일 중요해요. 거의 실기에서. 왜냐면
자, 이 분리과세는 종합과세하고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얘네들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뜯고 끝내버려요. 원천징수로 세금을 부과하고 끝냅니다. 더 이상 신고 안 해도 돼요. 뜯기고 끝이에요. 알죠? 반대입니다. 뭐냐면 6가지의 소득을 합치지 않아요. 각각에 대해서는 세율 때립니다. 그래서 세금을 원천징수 세율로 납세율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반대죠. 여기는 합산, 여기는 합산 안 합니다. 맞죠? 여기는 누진세율, 여기는 원천징수세율. 그 해당 소득마다 세율이 있어요. 6%, 45% 말고요. 누진세율 말고. 아주 각각에마다 세율 20%, 30% 있어요. 됐죠? 납세의무를 종결입니다. 여기 종결이 아니에요. 여기 종결입니다. 알죠? 종결시킨다라는 건 신고하지 마. 그 뜻입니다. 반대죠, 반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는 반대입니다. 그게 살아보시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30분에 끝낼게 좀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적절히 과감하게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선의의 그 마음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저 새끼는 내가 줄 때마다 쉬는구나. 나 어저께 새벽에 좀 달렸다. 새벽에 어저께 좀 달렸는데 오늘 좀 어디서 좀 자자. 라고 해서 쉬면 됩니다. 그렇죠? 저 닮은 아들 낳을 겁니다, 여러분들. 왜 눈 감아요? 왜 눈을 감아? 그러면 괜찮았어. 요즘 코로나 때 운동 안 해서 그래요. 코로나 때 운동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는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 학원이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맞는 말인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걸리면 대타할 사람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전 모든 과정을 다 하니까 그렇죠. 학원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 혼자 생각해요. 저 혼자서. 원장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서 대타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너는 절대 걸리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원장 통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제 생각이고. 네,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확정 신고하지 않아요. 그 앱들을 이 3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진짜 중요해요. 연발정산에서 미친 듯이 중요해요. 이거.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우리가 이자 소득하고요,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 소득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2천만 원 이하면 우리가 원천징수로 끝내버려요. 그게 우리죠. 아시죠,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가끔씩 통장 정리하러 가실 때 다 파란색이잖아요. 맞나? 인출된 거 다 파란색으로 찍히나? 아닌가? 인출되는 거 우리 가끔씩 통장 정리 그 사이트 어플 들어가서 해보면 들어온 게 빨간색으로 들어오나요? 또 파란색 지출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다 지출만 찍히는데 가끔씩 500몇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여기 보면 결산 이자 이렇게 돼 있잖아. 이자. 맞죠? 그 원천징수 끝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자가 2천만 원 이상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원천징수 끝낸 거예요. 여러분 이자 소득 신고 안 해보셨잖아요. 맞죠? 근데 혹시 주위에 이자 소득을 신고한다. 어떤 사람이요? 그렇죠. 예금이 10억이 넘어가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 사람? 친해져야 될 사람이죠. 신고 이자 소득을 신고한다라고 하면 친해져야 될 사람이에요. 네? 가까이 접근하시고. 오케이. 자, 그거고요. 근데 동그라미 1번은 많이 안 내고 동그라미 2, 3번 가지고 많이 내요. 자, 일용직 근로소득도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5월달에 신고하지 않아요. 일용직. 자, 그 다음에 3번 복권도 마찬가지. 복권 슬롯머신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슬롯머신? 괜찮아요. 뭐 처음에 슬롯머신이라고 주긴 할 거예요. 슬롯머신이 뭐냐면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는 여러분들 카지노 하는 거 합법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간 불법이에요. 당연히. 자, 거기에 가면 가끔씩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그림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주르륵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림 돌아가면서 그림 다 맞추면 돈 받아가 베팅하는 거지. 일정 퍼센트 받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슬롯머신이라고 불러요. 옛날 일본 말은 빠찡꼬. 빠삐꼬 그리고 빠찡꼬. 죄송해요. 네. 그리고 투표권은 우리 뭐 토토 있죠. 스포츠 경기 맞추면 뭐 주는 거 이런 거 맞죠? 말 1등 하는 거 맞추는 거, 아니면 소 1등 하는 싸움에 갈 소, 청부소 싸움.
그 투표권인데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한 방에 인생 역전되는 소득이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연말정산 사례에 대입해 볼게요. 아직 연말정산 안 배우셨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사례 드는 건 이 분리과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아까 우리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빼준다라고 했죠. 반대로 소득이 많은 부양가족은 왠지 안 빼줄 것 같잖아. 내가 부양할 가족이 아니니까. 맞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일용직 근로자신데 연봉이 10억이래요.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신데 10억 버죠. 되게 우수한 그거여가지고 그분밖에 못해. 그럼 진짜 비싸요, 여러분. 그런데. 그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10억이래, 일용직 근로소득.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있으면 안 빼줄 것 같잖아요. 10억이나 버시니까. 빼줍니다. 왜 빼주냐면 이분은 소득은 10억이죠. 소득은 10억인데 신고할 소득은 없죠. 신고할 건 없어요. 신고할 거 없다고요. 왜냐면 여기 원천징수 납세는 끝났다면서요. 뭐 확정신고 안 한다면서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신고할 소득 가지고 판단해요. 그냥 소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신고할 소득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소득이 낮으면 그 부양가족은 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께서 복권에 당첨되신 30억에 당첨되셨대요. 그렇죠? 그럼 그 아버지는 30억에 대해서 신고 안 하시잖아요. 원천징수 끝내요. 아시죠? 그럼 그 아버지는 문제 대상이 돼요. 아시죠? 너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저기 소득세가 가장 힘든 게 그냥 소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신고할 소득 가지고 나중에 연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대략 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얘는 시험에 이렇게 장난을 말 문제로 좀 많이 쳤어요. 어떤 게 말 문제로 많이 쳤냐면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자, 우리가 종합소득 있죠. 종합소득은 종합과세가 되는 게 원칙이므로 맞는 표현이죠. 왜냐면 분리과세가 몇 개밖에 없어요. 실제 우리가 배우시다 보면 이 종합과세가 원칙이에요. 자, 종합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므로 예외 없이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시 한번. 자, 종합소득은 종합과세가 되는 게 원칙이므로 5월 달에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은 분리과세도 있어요. 분리과세는 신고 안 하죠. 맞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은근 낚여요. 아시죠? 얘기하시고. 자, 일단 분류과세까지만 하면 좀 쉬죠. 여러분 지금 좀 잘 감정 좀 조절하세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자, 분류과세 할게요. 자, 분류과세는 뭐냐면 여기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에요. 퇴직소득은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설명 따로 안 할게. 퇴직소득은. 그리고 양도소득은 개인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별도로 있어요. 알죠? 그럼 이런 소득의 특징은 여기야. 장기간 발생되는 소득들이라는 거예요. 장기간. 그죠? 당연한 지금 퇴직소득이 1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면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취직을 못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올해 연도도 퇴사하고 내년도 퇴사하고 미친놈 아니 그거? 맞죠? 그거고 양도소득도 내가 집을 사서 팔기까지 기간이 꽤 되죠, 일반적으로요. 맞죠? 그럼 얘네들은 장기간 발생하는 소득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누진세율로 과세를 때려버리면 세금 폭탄인 거 떨어져. 원자폭탄급이 원자폭탄급. 왜냐면 몇 년치의 소득이 한꺼번에 세금이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도로 분류해서 따로 얘네들만의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별도로 분류해놨다라고 해서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와 분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말장난 치거든요. 됐어요? 자, 됐습니다. 일단 10분 쉬실게요. 10분 쉬셨다가 1시 40분에 3교시 하겠습니다. 쉬시죠?